고금소총과 야담. 농간을 부려 이웃집 과부를 얻은 호라비 양반. 옛날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중년의 짝을 잃고 가난하여 후처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마주 보이는 집에는 평민 과부가 살았는데 친척 자녀는 없으나 집이 제법 잘 살았습니다. 양반은 그녀를 첩으로 두고 싶어 여러 길로 중매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가 많고 집도 가난하지 않아 제가 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유혹해도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양반이 평소 가깝게 지내는 이웃 권농을 초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저 과부를 데려와 별실로 삼으려 해도 그녀가 끝내 따르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자네에게 개교 하나를 알려줄 테니 이러이러하게 해주게나. 권농이 허락하고 갔습니다. 때는 농사철이었습니다. 첫새벽에 권농이 과부의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모심기를 하려는데 주인 댁 소를 꼭 좀 빌려야겠어. 과부는 재력의 여유가 생기고부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았고 또 온갖 종류의 기물을 다 갖춰놓고는 남에게 하나도 빌려주지 않으니 마을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권농의 말을 들은 과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모심기를 해서 못 빌려주겠네요. 권농은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곧바로 외양간으로 가서 소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온 입을 겨를도 없이 고쟁이 차림에 맨발로 권농을 쫓아갔습니다. 양반은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벌거벗고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과부는 권농을 뒤쫓아가서 소를 빼앗아 돌아오면서 무수히 욕을 해댔고 권농은 따라오면서 소를 빌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권농을 꾸중하고 욕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를 듣고 모두 나와 구경을 하려고 과부의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다 권농의 편이었습니다. 모두 권농을 위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럴수록 과부는 여전히 발악을 해대니 온 마당이 떠들썩했습니다. 양반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발가벗은 채로 이불을 두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깨와 팔뚝을 드러내고 침관을 빗두름하게 쓰고는 창문을 밀치며 크게 외쳤습니다. 어떤 이상한 놈이 감히 여기까지 와서 시끄럽게 구느냐. 권농이 올려다보고 이웃 양반임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가까이 가서 배하라며 말했습니다. 생원님께서 이 댁에 오셔서 주무시는 줄 몰랐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다들 서로 쳐다보면서 놀라서 실망하기도 하고 조롱하며 비웃기도 하다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쉬쉬하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수절한다 거짓말하고는 몰래 저 양반과 정을 통해온 지 오래된 것 같구나. 과부 역시 뜻밖의 일이 곳곳에서 터지니 한편으로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회절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양반은 느긋하게 일어나 의관을 정돈하고 어슬렁어슬렁 돌아갔습니다. 과부는 원통함을 이기지 못해 관가에 고소했습니다. 관가에서 양반을 불러 일의 전말을 따져 물으니 양쪽의 말이 이쪽은 틀림없다 하고 저쪽은 어림없다 하여 진위를 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들어보니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여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분부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논할 필요가 없도다. 과부가 개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로다. 저 사람이 양반이니 첩이 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호라비와 과부 양쪽에 그 짝을 얻었으니 좋기만 한 일이다. 다시는 고소하지 말고 함께 살지어다. 여자는 더 이상 원통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가문을 나오자마자 양반을 흘겨보면서 이렇게 욕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부득불 같이 살 수밖에. 이런 억지를 부리는 생원님은 과연 천하제일 도둑놈이구려. 말로써 시관을 굴복시킨 선비.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 하나가 무강에 응시했는데 마침 백이숙제에 채미지가가 출제되었습니다.
시관이 물었습니다. 고사리는 다만 그 줄기를 먹는다. 고사리 먹는 사람은 누군들 그 줄기를 꺾어 먹지 않을까마는 백이숙제만이 유독 그 뿌리를 캐어 먹은 뜻은 어디에 있는가?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선생은 진짜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면 알면서 시험 삼아 묻는 겁니까? 고사리의 줄기를 먹는 것은 고금이 동일하니 어찌 백이숙제만 몰랐겠습니까? 주나라 사람이 고사리를 먹음에 그 줄기를 먹는 것이 마땅하지만 백이숙제가 고사리를 먹음에 그 줄기를 먹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뿌리를 먹는 것이 마땅하지요. 주나라 하늘에서 내린 비와 이슬이 그 줄기를 적시니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기로 한 백이숙제가 어찌 그 줄기를 먹을 수 있겠소. 이런 까닭으로 주나라 줄기를 버리고 은나라 뿌리를 캤으니 이는 곧 은나라 선비로서 은나라 노래를 부르고 은나라 절개를 지켰던 것이죠. 알지 못하겠습니다. 선생께 여쭙습니다. 백이숙제의 절개로 고사리의 줄기를 캐먹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시관의 물음은 캘채 한 글자로 선비를 놀리려 그 말문을 막아보려는 것이었을 뿐 별다른 의문의 단서를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고 이치에 맞는 선비의 대답이 자기가 짐작한 것보다 훨씬 나으니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시 물었습니다. 백이가 굶어 죽은 날이 간지로 계산하면 어느 간이고 어느 지인가? 경오일입니다. 시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한가?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무릇 사람이 먹지 않을 때 죽는 날은 남자가 7일째, 여자가 9일째다라고요. 은나라 주왕이 망한 날이 갑자일이었으니 백이숙제도 갑자일부터 굶기 시작했겠지요. 그로부터 갑을 병정 무기 경이 되니 경오일이 곧 법화경이 말한 남녀의 기한이 되므로 이로써 알 수 있나이다. 시관이 매우 기특하게 여겨 무예의 높고 낮음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가 무강에서 제일이라며 그를 장원으로 뽑아주었습니다. 그림 병풍에 제시를 쓴 차철로 월사 이상공이 명나라 사신으로 갈 때 종사관 통신사를 따라가던 벼슬로 뽑힌 사람들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오산 차철로는 문장가로 들어갔고 석봉한호는 명필가로 따라갔습니다. 일행이 심양에 이르러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만금을 주고 채색해서 단장한 병풍 하나를 구입했는데 비단이 찬란하고 황금색과 푸른빛으로 칠한 것이 휘황했다 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유명한 화가를 초빙하여 홍도, 벽도와 그 사이에 앵무새 한 쌍을 그리고는 천하 문장가와 명필가를 구해 그림에 써넣는 시를 써넣으려 하는데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촉당의 두 선비가 명필로 천하의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후한 폐물을 가지고 초빙하러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병풍은 그 집에 있는데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여준다 했습니다. 차철로와 한호는 시상이 도도히 떠오르고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일어나는 흥취가 왕성하게 일어나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하여 그걸 보니 그림을 그리는 바탕이 되는 종이와 비단을 발라서 화첩을 꾸민 것이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었고 그림 역시 실물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병풍을 직접 보니 더욱더 흥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오산이 석봉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화제를 읊을 테니 붓을 휘두르시죠. 소위 촉당의 문필이 나와 선생보다 나을 리 없을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석봉이 먹을 가라 먹물에 붓을 적시니 오산이 입술을 떨고 목구멍을 올렸습니다. 제시로 칠원절구 한 수를 그 위에 썼습니다. 복사꽃 한 모양 색은 다르니 동풍에 물어봐도 그 뜻 모르네. 다행히도 그 사이에서 새가 말했지. 짙은 복사꽃, 옅은 복사꽃의 빛이었다고. 석봉이 일필이지하고는 즉시 수레를 몰아 영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주인이 병풍에 쓰인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금을 아끼지 않고 이 병풍을 꾸며놓고 천하제일 문장과 명필을 구하여 가문대대로 전할 보물로 삼고자 했네. 그림은 다행히 얻었지만 문장과 명필은 못 얻어 촉당 선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조선인이 간도 크게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나의 지극한 보물을 이렇게 더럽혔단 말이냐. 혀를 끌끌 차고 탄식하며 분노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잠시 뒤 촉당에서 온 두 선비가 도착하여 보고는 이미 다른 사람이 손을 댄 것을 알았습니다.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즉시 일어나 마루 아래로 내려가 공손히 제배의 예를 올리고 감탄했습니다. 이는 진정 천하 문장과 명필이로소이다. 우리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니 감당할 수가 없소이다. 그러고는 붓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주인은 비로소 그들이 진짜 명필이요 명문임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며 사례금을 두둑하게 준비했습니다. 사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두 사람을 청에 맞이하고 백배살이하며 패백을 듬뿍 주었습니다. 이로부터 오산과 석봉은 그 이름을 대국에 떨쳤고 천하에 이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급제하고 사랑의 언약을 어긴 최창대. 부학 최창대는 일찍 문장이 성숙하여 이름을 세상에 드날렸을 뿐 아니라 용모도 출중하고 풍채도 사람을 설레게 했습니다. 아직 급제하지 못한 시절 늦은 봄 임금이 문묘에 참배한 뒤 성균관에서 과거를 본다는 명이 내렸습니다. 최창대가 일 때문에 나귀를 타고 길을 가다 어느 동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호련 모르는 사람이 나귀 앞으로 나와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기에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기억이 없소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지전상인으로 아무개라 합니다. 한 번도 문안 인사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간절한 가슴 속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한 곳이 아니면 진정을 간곡하게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 집이 소인의 집입니다. 황송하오나 행차께서 잠시 들어가 쉬어 가시기를 감히 청하나이다. 최창대는 그 말을 기이하게 여기고 나귀에서 내려 그 집 사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서화가 가득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 상인이 몸을 굽히고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소인에게 딸자식이 하나 있는데 겨우 16살입니다. 적게나마 자색이 있고 재주와 견식도 어느 정도 갖추었는데 평생 소원이 소년 명사에 첩이 되는 것이어서 아직 정해진 혼처가 없습니다. 어젯밤 딸의 꿈에 과거 시험에 쓰던 종이 한 장이 갑자기 날아올라 황룡으로 변하여 공중을 향해 날아갔답니다. 깨어나 기이하게 여기고서 꿈속에서 용으로 변해 날아간 종이를 찾아내 10장을 봉해두고는 이번 과거에 이 종이로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높은 성적으로 급제할 것이니 그 사람을 내 스스로 선택해 이 종이를 드리고 그의 소실이 되리라 하고 혼자 생각했답니다. 소인의 집이 마침 큰 길가에 있기에 이른 아침부터 행랑 한 칸을 깨끗이 청소하고 창에 발을 내리고 종일토록 앉아 왕래하는 사람을 살폈습니다. 때마침 서방님 행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급히 소인을 부르더니 행차를 모셔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돌하게 청했던 것입니다. 잠시 뒤 큰 음식상이 들어왔는데 음식이 모두 호사스럽고 화려했습니다. 또 상인의 딸이 나와서 모습을 보이니 아름다운 얼굴과 맵시가 진정 경국지색이었습니다. 눈과 눈썹이 맑고 선명했으며 행동거지가 여유있고 단아하니 여염집 천한 여자와는 달랐습니다. 상인이 꿇어앉아 정초 한 장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소인의 딸이 꾼 꿈에서 용으로 변한 종이입니다. 과거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방님께서 여기에 답안을 써서 내시면 반드시 장원급제하실 것이니 모름지기 급제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는 날 미처남을 싫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마꾼을 보내셔서 제 딸을 데려가 고처첩이 되어 남편을 섬김을 받드는 첩으로 삼아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천만 축원하나이다. 최창대는 여색의 출중함을 벌써 흠모하게 된 데다 꿈의 징조가 비상한 것이 기뻐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령 굳게 언약하고 떠났습니다. 과거 날의 최창대는 그 정초를 가지고 과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떠오르는 생각대로 붓을 휘두르니 잠깐 사이에 시권을 바쳐 장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임금 앞에서 이름이 불렸으며 어사화를 꼽고 음악까지 하사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의정공이 임금께 읍을 먼저 하고서 절하고 나오니 신선의 풍악이 하늘에 울려 퍼지고 영광이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났습니다. 자기 집에 이르니 정의품 이상의 관리가 타던 수레가 문 안에 가득하고 하객이 마루에 빽빽했습니다. 가동과 무녀가 앞뒤로 늘어섰고 진수성찬이 좌우에 뒤섞였습니다. 관현악 소리가 흥을 돋우고 광대들은 재주를 보이니 구경꾼이 담처럼 둘러서서 마당에 가득할 뿐 아니라 온 마을에 넘쳐났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손님들이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최창대는 비록 지난번에 굳은 언약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잊지 않고 있었지만 젊은이로서 생각이 주도 면밀하지 못해 결국 아버지에게 사연을 감히 고하지 못했습니다. 또 바쁘고 어수선하여 스스로 알아서 주선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같이 주저하며 한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애절한 곡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방성통곡하며 대문 안으로 쳐들어오려 하니 종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통곡하면서 너무나 원통한 일이 있어 선달님께 하소연해야 한다고 소리치며 결사적으로 뚫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대인 의정공이 그 말을 듣고 참으로 해괴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을 보내 통곡을 그치게 하고 다가가 물어보게 했습니다. 너는 무슨 원통한 일이 있기에 경사스러운 날댁에서 이 같은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는가? 그 사람이 울며 절하고 소리를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지전상인 아무개라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딸이 용꿈을 꾼 일과 최창대와 언약한 일의 전말을 세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인의 딸은 과거 날이 되자 아침부터 먹지도 않고 오직 방 소식만 기다리며 서방님이 급제하셨는지 자꾸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거듭 길가로 나가 알아보았는데 과연 서방님께서 장원급제하셨음이 의심할 바 없이 확실했습니다. 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니 딸은 아주 기뻐하며 오직 서방님께서 가마를 준비해 데리러 온다는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보아하니 날이 곧 저물려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딸은 누웠다 일어났다 바보가 된 듯 미치광이가 된 듯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못하고 오직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죠. 소인이 차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러모로 타일렀습니다. 창명하는 날에는 을에 많이 어수선하고 하객도 문 안에 가득하다. 응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번거로울 테니 한가한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그럴 거다. 서방님이 잠시라도 널 잊기야 하겠느냐. 정말로 이상한 일은 아니니라. 잊지는 않았지만 매우 바빠 주선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니 의심하지 말거라. 내가 그 댁에 가서 축하를 드리고 동정을 살펴보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게다. 그러니 딸이 말했죠. 속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어수선하다고 잊을 리가 있겠어요. 깊은 정이 있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마를 보내 데려가는 건 사람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겨를조차 없겠어요. 서방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소녀가 없는 까닭에 이같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남이 이미 나를 잊고 데려갈 뜻이 없어졌는데 내가 먼저 살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가서 살피고 그제야 억지로 데려간다면 그 역시 무슨 재미가 있다고 말하겠어요. 100년을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 정의에 기대는 것이거늘 사랑의 맹세가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달라지니 어찌 앞날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제 뜻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셔요. 그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자결했습니다. 소인의 비통함과 원한이 가슴에 가득 차고 애달픔과 원통함이 하늘에 닿아서 감히 이렇게 쫓아와 고하나이다. 최재상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참혹함을 이기지 못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내가 그 사람과 언약을 하고도 변하여 그 사람을 배반했느냐. 세상에 어찌 이리도 풍류를 모르고 신의도 없는 인간이 있단 말이냐. 박정함이 심하도다. 쌓인 원한이 지극하도다. 나는 처음부터 내가 크게 될 거라 기대했는데 이번 일을 보니 넌 별 가망이 없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주선할 수 있을 것이며 무슨 벼슬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치지 않고 혀를 끌끌 차더니 또 말했습니다. 즉시 제사상을 성대히 갖추고 제문을 지어라. 내 죄를 안다고 그 죄를 졌고 지난 일이 후회막급이라고 사죄하고서 시신 앞에서 통곡해라. 빈소를 마련하고 시신을 염하는 절차도 다 내 스스로 하여 유감이 없도록 해라. 언약을 어긴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 눈을 감지 못하는 하늘 위로함이 지극히 옳고 지극히 옳도다. 또 관곽과 수의를 구입하고 매장하는 비용을 넉넉히 지급하여 후하게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최창대는 그뒤 벼슬이 부하게 이르렀으며 일찍 죽었습니다. 원한을 풀어준 전라감사. 어느 해의 모제상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선화당에서 고우려원과 밤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원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시라치와 사령들에게도 물러가도록 명령하고 나서 막 잠자리에 들려 했습니다. 호련 너무나 처절한 여자의 곡성이 멀리서부터 점차 가까이 들려오더니 산문 안으로 들어와 그쳤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나더니 어떤 사람이 계단을 지나 마루로 올라와서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직 비녀를 꽂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노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었는데 얼굴이 빼어나게 어여뻤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무슨 일로 왔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본관 이방의 딸이옵니다. 가세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소인의 아버지는 후처를 다시 얻어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계모의 동생이 있었는데 소인 집의 재물을 탐내어 강탈해 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집에 있고 소인의 아버지는 소녀를 각별히 아끼시는 까닭에 흉계를 실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전 소인의 아버지가 관가의 분부를 받고 타지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가고 오는 시간을 계산하니 5, 6일은 걸릴 것 같았지요. 계모와 그 동생이 공모를 하여 저에게 다듬이질을 하라며 지게문 밖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몰래 등 뒤에서 목침으로 소인의 머리를 치니 즉각 땅에 넘어져 머리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옷으로 제 시신을 염하고 관에 넣어 심리 밖 관청 길가에 묻었으니 그 흙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소녀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아 계모에게 물으니 계모는 당신 떠나고 며칠 뒤 호련 복통을 심하게 앓더니 하루도 안 되어 죽었어요라고 둘러댔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다만 일장통곡을 할 따름이었습니다. 엎드려 비옵나이다. 사또께서 부디 소녀의 이 원한을 풀어주시길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뢰옵나이다. 감사가 그 아버지의 성명을 묻고 또 계모와 동생의 성명을 묻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내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녀가 2번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니 곡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발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촛불을 가져오라 하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원에게 통인을 보내 급히 오라고 명했습니다. 원은 조금 전까지 영문에서 감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밤이 깊었고 또 배불리 먹고 쥐에 돌아온 터라 바로 옷을 벗고 막 잠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지경인데 사또의 분부라며 급히 오라는 본영 통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알 수 없도다. 잠깐 사이에 무슨 큰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급히 부르시는고 관복을 거꾸로 입고 다급하게 가보니 감사가 촛불을 밝히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무슨 급한 일인가 물으니 감사가 말했습니다. 시급하게 검시할 일이 생겼다네. 즉시 10리 밖 관청 길가로 가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검시를 하고 돌아오게나. 그러면서 종이 조각을 던져주었습니다. 원이 보니 이름을 적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원은 즉시 관하로 돌아와 건장한 장교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종이 조각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을 불시에 체포해 긴 칼을 씌우고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10리 떨어진 길가에 있는 새 무덤으로 가서 흙을 파내고 관을 열어 시체를 평지에 꺼내놓고
천천히 검시했습니다. 16살 여자의 시체였는데 얼굴빛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 앞쪽에는 아무 상처도 없어서 시체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두개골이 찢어지고 터져서 피와 골수가 아직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체를 거만한 장부를 작성해서 보고했습니다. 감사가 시신을 염한 옷을 살펴보니 어젯밤 본 것과 같았습니다. 이방과 후처의 동생을 잡아다 각각 엄하게 신문했습니다. 남매는 감히 변명하지 못하고 죄를 모조리 자백하니 둘 다 때려 죽였습니다. 이방은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죄를 물어 유배를 보냈습니다. 영읍 대소 백성 중에 그 신명함을 칭송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흉악한 중을 잡은 평안감사. 판서 황인검이 평안감사로 있을 때 도내모군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나 몇 년째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읍의 한 양반 여인이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병들어 죽자 장례를 치르고서 묘 옆에 초막을 짓고 혼자서 묘를 지켰다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곡을 할 때는 곡진이 슬퍼하고 조석 제수를 올릴 때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묘와 마을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길을 가다 그 광경을 본 사람 중에 슬퍼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누군가에게 찔려 죽었습니다. 본읍에 가서 검시해보니 칼을 사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흉악한 놈을 잡지 못해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황판서는 소시적에 산사에서 책을 읽었는데 그때 한 승려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승려는 황판서가 하산하고 나서도 자주 성에 들어와 그를 만났으며 만날 때면 필히 며칠을 머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승려는 판서가 평안감사가 되고 나서도 찾아왔는데 판서는 그를 관아의 공부방에 머물게 하고 공무가 없을 때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담소했습니다. 그때도 억울한 일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떠올라 중은 구름처럼 떠도는지라 반드시 풍문으로 들은 것이 있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조용히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모읍에 여차여차한 사건이 있는데 범인이 도망을 가버려 단연간 수배했으나 아직 잡지 못했다네. 자네는 출가자이니 길거리에 떠도는 소문이라도 혹시 들은 게 없는가? 승려는 들은 바가 없다고 대답했지만 세세히 기색을 살피니 잠옷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의 손을 잡고 무릎을 맞대며 물었습니다. 내가 자네와 소시적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사귀어 오면서 정분이 지극하고 정과 의리가 두터워 진심으로 서로를 대할 수도 있지. 그러니 자네가 내게 털끝이라도 숨길 필요가 있겠나. 모름지기 보고 들은 것들을 일일이 상세하게 말해주게나. 밤이 깊어 인적이 끊겼고 옆에 듣는 사람도 없어. 자네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그대로 내 귀에 들어갈 뿐이니 밖으로 새어나갈 리가 있겠나. 여러모로 설득했습니다. 승려는 평소의 정분을 생각하고 그날 밤의 정담을 들어보니 말해줘도 해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실상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연전에 왕래하던 길에 여자를 한 번 마주쳤는데 갑자기 욕정에 불이 일어났네. 여자가 혼자인데다 연약해 보여 쉽게 생각하고 밤을 틈타 기세 있게 뛰어들어 겁탈하려 했지. 하지만 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네. 그녀가 따르지 않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작은 칼을 꺼내 찔러 죽이고 즉시 도망쳤다네. 말이 끝나자마자 황판서는 큰 소리로 주위 사람을 불러 승려를 끌어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죄를 따지고 때려 죽여서 수년간 맺힌 열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당시 의론하는 사람들은 혹은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도 하고 혹은 박정했다고도 했다 합니다. 집둥우리 안에 매달린 양반 아이. 모군읍 내에 한 양반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세가 몰락하고 부모도 다 돌아가시니 외롭고도 고달프게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글자를 조금 읽을 줄 알아. 같은 군 이방의 집에 가서 장부를 정리해 주고서 근근히 입에 풀칠했습니다. 읍내에 개천이 있었는데 개천 건너편에는 한 민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장성한 여자가 있었는데 혼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 부모가 친척 혼사에 참석하느라 집을 비우고 그녀는 혼자 집안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반 아이는 전부터 그녀를 흠모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녀가 혼자 있는 걸 알고는 그 집으로 몰래 가서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도련님의 뜻은 잘 알아요. 저 역시 상놈의 짝이 되기보다는 양반의 짝이 되는 게 영광이지 않겠어요. 하나 지금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답니다. 제가 마음으로 이미 허락했으니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혼인을 의논하고 택이라요. 이에 따라 혼인식을 올려요. 돌아가셔서 잠시만 기다려 주셔요. 양반 아이도 그 말이 옳다고 여겨 응낙하고 돌아갔습니다. 부모가 돌아오자 여자는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길이를 얻어 예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자의 외족의 일가 중에는 먼 친척 되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용모를 좋아해 여러 번 청혼했지만 그녀 집안에서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양반 아이와 약혼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하루는 양반 아이를 유인해 가서 팔다리를 묶고 버선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집둥우리 속에다 거꾸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양반 아이가 보이지 않아 여자는 이방의 집에 가서 물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크게 의심하며 즉시 외족 사내의 집으로 갔습니다. 내가 아무 도련님을 어디다 숨겨놓았니? 얼른 내보내드려. 사내가 큰 소리로 변명하고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들은 채도 않고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뒷마당으로 들어가서 집둥우리를 헤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양반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죽을 상이고 숨이 막 끊어질 듯 했습니다. 급히 안아서 끌어내 먼저 입속에서 버선을 빼내고 팔다리 묶은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양반을 업고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누이고 어머니께 숨을 고르게 해주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광가로 가서 그 전말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니 광가에서 감탄하며 크게 칭찬했습니다. 광가에서는 차사를 보내 사내놈을 잡아와서 엄한 형벌을 내리고 멀리 유배를 보냈습니다. 혼수를 넉넉히 주고 양반 아이가 소생하기를 기다렸다가 혼인을 올리게 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